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지도에서 찾는 곳을 검색하기만 하면 그 동네 지역정보, 운전하는 경로, 최단 길찾기 등등 구석구석을 모두 완벽하게 안내해주는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요. 지구상에는 아직도 지도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큰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도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21세기에 지도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이야기지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의 다양한 전쟁과 재산 피해,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를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지도에 대한 잘 모르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위성 사진이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구 위에 떠 있는 위성이 사진을 찍은 거더군요. 네. 이제 지도는 다 만들었네. 찍으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예. 이제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이제 초상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도도 그래서 이제는 뭐 지도 없어서 뭐 못하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지도가 아직도 안 만들어져서 혹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지도가 방금 말씀하셨던 예. 우리 지상, 육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이 아주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라고 하는 거주지에는요, 이 도시 지표면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면 밑에 땅의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시점이 돼버렸어요. 땅 속에. 땅속 지도가 또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이 정말 정확한 비율을 들으셨는데, 위성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성으로 찍을 수 있는 곳은 비교적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게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 거는 표면이 명확하게 지금 거의 잡혀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런데 이렇게 위성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심해, 바다 밑에 지형과 이 어떤 뭐 지도죠. 바다 밑에 지도죠. 이거는 아직까지 다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예. 어디에 어떤 지형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도 바다 밑 지형에 대한 지형도는 100%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면 역시 만들어야 되겠군요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바다 밑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암초만 잘 구별하면 되지. 그게 뭐 해발 뭐 정확히 몇 킬로인지 그걸 뭐하러 알아야 되냐. 우리가 물고기도 아닌데. 뭐 알면 나쁠 거야 없으나 그거 모른다고 뭐 큰일 납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 하나씩 그럼 설명을 예,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도시 밑에 있는 지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폭우로 피해를 봤잖아요. 예. 이 폭우 피해를 아주 수월하게 막기 위해서도 도시 밑에 지도가 필요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번 폭우는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유발된 거는 분명히 맞아요. 예. 시간당 115mm가 내리는 거는 뭐 진짜 100년 이상 100mm 이상이 내린 거는 1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는 진짜 이상 기후 현상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상 기후 현상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고 도시 자체가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빨리 모이고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또 빨라지고 그다음에 물이 나갈 데가 없는 구조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밑에 지도가 필요한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디 스며들 데가 없는 거예요. 하수구 아니면 땅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촉촉히 스며들 곳이 없다. 예. 예. 옛날에 이제 뭐 대한제국 시절에는 다 뻘밭이고 진흙처럼 이제 물을 다 머금을 수 있는 곳이 꽤 있는데 예.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기간에 일정 이상의 폭우가 내려버리면 이 물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흘러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도 가끔 이제 영상이나 보셨을 텐데 강남역에 물살 때문에
뭐 몸을 지탱 못하고 같이 쓸려 내려가시는 분들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포장이 됐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포장이 된 도시들이 생기고 나면 물이 한 곳으로 이제 저지대를 찾아서 계속 흘러만 가겠죠. 빠른 네, 속도로.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 도심지 중에서 가장 저지대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서 거기만 움푹 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지형이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더 아래쪽이 양재천 쪽으로 가야 더 움푹 패인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뱅뱅 사거리가 한 블럭 더 미칠 텐데 네. 그 뱅뱅 사거리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보다. 그렇죠. 그쪽에서도 강남역 사거리로 물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기 한남동 쪽에서도 내려오고 네. 그러면 이제 강남역 근처나 옆에 대치 사거리나 이쪽 교대역까지 그 라인들로 다 물이 몰리는 거예요. 뭐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거든요. 음. 자, 그러면 그 물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짧은 순간 한 곳에 모이는데 그럼 이 물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을 빼줄 때는 지금 뭐 이번 뉴스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아는데 뭐 대심도 터널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통과하는 터널을 지하에 해서 지하 저수지 같이. 그렇죠. 예. 거기서 물을 다 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기관시설 관련한 경제성 분석하고 이런 연구기관에 있었을 때 보면 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터널을 지하에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터널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다 포장이 돼 있다 보니 그렇죠. 중간중간 그쪽 터널로 대심도 터널이라는 지하에 있는 큰 터널로 물을 보낼 통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곳곳에 그래서 뭐 이른바 하수도 같은 도로에 구멍 나 있는 맨홀 뚜껑 열면 또 그런 거 나타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심도 터널이 없을 때 예. 그런 하수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럼 대심도 터널을 또 만들었으니 거기다 이어붙이는 또 터널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에 어디에다 터널을 뚫고 어느 각도로 어느 관을 뚫어야 그 대심도 터널까지 쉽게 이을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워낙 그때그때 그냥 파서 쓰고 묻고 그렇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서울 지하에는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하수구도 아직 사용하는 구간이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개발연대 때 만든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한국통신 당시에 광캡을 매설하겠다고 해서 또 들어간 것도 있고. 예. 뭐 그다음에 전력도 이제 뭐죠? 그 전봇대 없앤다 해가지고 그것도 일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에 도대체 어디에 뭘 피해서 뭐로 해야지만 대심도 터널 같은 것까지 원활하게 이을 수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때그때 관할구청이 다르고 KT가 파고 뭐 그렇죠. 가스공사가 파고 한전이 파고 서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이런 폭우나 폭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제 설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난관에 부딪히는 게 지하 도시 지도가 없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 뭘 어떻게 파야 되는지도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럼요. 파고 들어갔더니 이거 뭐야, 여기 왜 강케이블이 있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 배관은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죠. 함부로 없앴다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이게 그 쉽게 얘기해서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관을 한쪽에만 만들면 또 거기에 모든 물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또 일정 수위 이상의 또 폭우가 내리면 그 근처는 또 잠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시 여기저기에 또 관을 파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유구한 뉴욕, 런던, 뭐 파리 이런 데는 지금도 해저 공사하다가 이 터널을 새로 발견했다. 이게 뭔지 이제 알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렇겠네요. 언젠가 파놨다가 또 그냥 덮어해보려고 모르고 지나간 것들도 꽤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의도공원 밑에 이렇게 큰 지하 벙커가 있는 게 나중에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판 사람들만 몇몇이 아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기밀사항에 해당되면 또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기밀 아는 몇 명이 그냥 어느 날
저녁 먹다가 갑자기 식중독 걸려셔서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하 지도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심해 지도가 필요한 이유도 말씀드리면 요즘 광 케이블, 그다음에 PNG 파이프라인 다 네. 어디로 넘어오냐면 바다 밑에 준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 케이블을 준설하고 PNG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오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일부는 바다를 건너오는데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바다 밑에 어떤 지형도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하려면 바닥까지 가나 봐요. 그럼요. 바다까지 가는 게 제일 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었을 때는 예. 파도나 물살 때문에 이게 심하게 흔들려. 아예 바닥으로 깔아야 되는데 바닥에 깔아야 되는 거죠. 좀 깊이 들어가더라도. 그럼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닥에 깔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흙 밑에 이렇게 슬쩍 묻혀버려요. 안정적이겠네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어느 라인으로 까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케이블이 바다 위에도 바닷속에 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산 위에 이렇게 딱 걸쳐져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물에 그게 그렇지. 걸릴 수도 있고 군사훈련할 때도 갑자기 잠수함이 지나가거나 하는데 그 케이블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 땅 속에 파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관이야 하는 것처럼 바다도 복잡해지면 그렇겠네요. 잠수함이 지나가다가 그럼요. 아니, 이게 무슨 관이야 이거 우리가 뚫고 가도 되는 건지 그렇죠. 아군 건지 적국 건지. 예.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심해에도 정확한 지도를 지금 그려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심해 지도는 화성이나 달 표면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원활하게 확보조차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심해 지도를 서로 확보하기 위한 또 그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심해 지도를 가장 완벽하게 그리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일본이에요. 예. 일본이요? 예, 일본이 지도의 부가가치를 진작부터 인식해서 이 가장 이제 인류가 확보하지 못한 지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원천 저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심해 지도 그리는 그 자금을 대기 위해서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쓰려고 나중에. 네, 아마 그것은 세계 심해 광 케이블 준설 작업이라든가 또 심해 이렇게 관 뚫는 시추 작업이나 이런 거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기술을 더 명확하게 활용하기 위한 저변을 넓히는데도 이게 필요하기도 하죠. 아니, 안 그래도 우리랑 독도 논쟁 분쟁할 때 네. 그때 저분들이 지도에 집착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뭐 옛날 예. 지도 뭐 찾아내고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심해 지도에 관심이 많군요, 일본이. 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요즘은 지도를 또 새로 짓는 이유가 드론 때문이에요. 드론이라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데. 네. 이제 드론 시장도 많은 분들이 중국이 요즘 드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드론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드론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에서 드론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 파트는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 드론으로 뭔가 각종 서비스를 하는 게 한 70% 가까이 돼요. 네. 뭐 드론으로 뭐 항공 촬영을 해준다든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이 오히려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이 훨씬 더 시장이 커지려면 3차원 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MBC 그 상암 건물에 10층 뭐 402호 10층이니까 뭐 1003호에 네. 배송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1003호를 드론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 바깥에 베란다나 어딘가에 1003호에 바로 그냥 뭔가 물송을 배송해 주면 1층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고 드론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드론을 제대로 활용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바깥에서는 도대체 1003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건물을 바깥에서도 어느 사무실이 어느 층 어느 면에 어떤 위치에 정확히 있는지를 접근해야 되는지. 예, 정리를 해줘야 드론 배송이나 서비스 하기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론은 또 저기 저 대기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세요가 아니니까 네, 건물 사이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A 건물에서 B 건물까지 갈 때 직선으로 갈 수 있는지 좀 돌아가야 되는지는 차도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라는 건 사실 2D잖아요. 평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드론을 또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인 드론이 필요합니다. 음, 드론 하나 보낼 때마다 사람 하나씩 붙는 것은 음, 결국 직접 가서 배송한 거랑 인건비 차이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 드론을 운행하게 하려면 이게 2D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3차원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높이로 그 건물은 넘어가면 되고 네, 어느 높이까지 그 건물이 있으니 그건 지나가야 되고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분야가 3D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또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3D 지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도시의 입체가 나타나 있는. 입체가 나타나 있는. 아, 만약에 이 DB를 또 구축했다. 예, 그러면 이 DB가 필요한 회사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DB를 활용할 때마다 이 받는 과금은 뭐 러닝 개런티로 한다라고 하면 드론 배송할 때마다 거기에 몇 프로씩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또 추가적인 과금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DB를 우리가 먼저 구축하자라고 하면서 뛰어들었던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건물의 높낮이를 네. 자동으로 빨리빨리. 네, 야, 이것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하겠군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 인류가 제대로 된 지도가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계속 있는 이유가요. 그러면 육지는 그래도 2D로 된 육지 지도는 멀쩡하네요. 네.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또 아니에요. 지금 계속 육지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씩은 그러겠죠. 뭐 파도만 쳐도 뭐 모래사장도 좀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대세에는 지장 없지 않나요? 대세도 가끔 지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몇 해 전에 새로 생긴 육지가 뭐냐면 저기 우리 흔히 말해서 무슨 솔로몬 제도니 뭐 남태평양 제도니 하는 섬나라들 있잖아요. 예. 그 섬나라들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섬나라들 바로 인근에 자신의 영해라고 불리우는 공간에 갑자기 심해서 화산이 터진 거예요.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 터진 것들이 계속 용암을 분출하다 보니까 그 용암재가 마그마가 이제 굳어지겠죠. 그럼 섬이 생기죠. 섬이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들이 최근 생긴 것들도 40건이 넘어요. 참, 그 생기면 그 누구 섬 되는 건가요? 그 나라 영해에 생긴 자연현상으로 생긴 이런 것들은 그 나라 소속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공해상에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그렇겠죠. 야,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우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가 우리 영해야라고 주장하는 그 수역이 또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해에 이렇게 땅이 생겼네? 그럼 그 땅 때문에 영해가 또 넓어지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저 섬이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다면 누구 거였겠어? 우리 거였겠지. 그렇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가까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그 섬들이 새로 생겼을 때마다 와. 그 섬의 지도를 제일 먼저 표기해서 자기네들 영토였다라는 걸 지명도, 영토 명도 자기네들 이름으로 명시해버리고 얼른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지도만 보면 하와이가 미국 땅인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기기도 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간척지를 만들어서 생기기도 하고요. 예. 또 요즘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영해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암초랑 섬을 구분해야 되는데 암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육지라고 주장을 못해요. 암초가 뭐고 섬이 뭐예요? 섬은 예. 알겠는데 암초는 다릅니까 또? 암초는
조석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시점에는 바다 밑에 잠겨 있다가 가끔씩은 예, 다시 어떤 시점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올 땐 이건 섬은 아니라 그러면 암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 떠 있으면 섬, 가끔씩 언제라도 물 밑에 쏙 들어가면 암초. 암초는 영토로 인정 안 함. 국제적으로. 예. 섬은 인정함. 그런데 이 암초인데 정말 짧은 순간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암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요즘 중국과 일본이 그 근처에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바다 위에 항상 떠 있게끔 만들어 버려요. 콘크리트 부으면 항상 조금은 물 위에 올라와 있게 됩니까? 섬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영토다.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국력이 센 나라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리면 예.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못하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미국 땅이죠. 그렇네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 중에서는 프랑스령, 영국령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각 국가가 서로 간에 지도를 먼저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의 영토로 표시하고 이름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지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예. 근데 이 지도는 그럼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예.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광고 듣고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평면으로 된 세계 지도 이게 만들어진 시점이 불과 100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세계 지리 학회 같은 곳에서 전 세계를 모았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각자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으고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그리자라는 통일을 해야겠죠. 알겠어요. 그 얘기는 2부에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생소한 지도 이야기 듣고 있고요. 2부에서 이어갑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지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부원장님, 예. 지도가 아직도 한참 만들어야 된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는 정말 조금인 거다. 네. 필요한 지도들이 많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겠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일단 그러면 뭐가 제일 급합니까? 육지 지도는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도? 육지 지도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제일 급한 게 산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D 지도, 육지에 있는 지상 지도를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번으로 이제 원하는 게 육지의 지하 지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심해 지도, 바다 지도, 이렇게 순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에 좀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육지 지도를 우리가 제대로 완비하지 못했을 때 국가 간의 국경을 그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 100년 가까이 전쟁, 그 다음에 뭐 서로 간의 반목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바로 그때 국경을 잘못 지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도가 없어서 국경을 잘못 그려서 지금까지도 국가 간의 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예. 영토에 대해서는 서로 다 합의는 됐는데 네. 그게 진짜 어딘지를 놓고 뭐 싸우는 그런 것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 이렇게 딱 펴서 보면요. 뭐 우리 역시나 박정호 시간 때문에 지도 사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국경이 전부 길이로 따지면 24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국경선 길이를 다 따져보면. 근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딱 요 세 시기에 다 그어진 건데요. 첫 번째 시점은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난 1830년대부터 50년대 그때 국가들이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막
들쑤셔놨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났더니 야 이거 교통정리 좀 하자 우리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번 구획이 정리되는 대규모 예. 국경이 한번 만들어졌고요. 음. 그다음 두 번째는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때 이제 신생 독립국 지정하고 하는 그때 또 국경을 대거 그려야 되겠죠. 예. 그때 한번 있었었고 마지막이 우리나라 이제 국경 그려졌던 시점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쯤 또 한번 전 세계 국경이 그려집니다. 대개는 전쟁 끝나고 다시 긋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큰 전쟁이 최근에는 안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그릴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세 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 인류의 국경의 한 절반 가까이가 다 그려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원래 이것만 해도 뭐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르는데 인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현장을 갔다 왔다가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해가지고 인도예요, 아직도, 인도?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도 언저리에 이제 신생 독립국들을 전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신생 독립국들의 국경을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영국 공무원들이었어요.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에 네. 인도 언저리에 뭔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옛날에 그 무굴 제국 시절 뭐 이럴 때 전부 다 영국 식민지였다 보니 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 근처들 있잖아요. 네네. 이 근처에 이제 국경을 정해서 신생 독립국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정한 사람들이 인도에 단 한 번도 안 와본 영국 공무원들이 그렇겠죠. 예, 예. 그 당시 굉장히 부정확한 지도만 가지고 국경을 그려준 적이 있고요. 딱 두 가지가 이제 극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예. 영국 공무원 중에서 모티머 듀랜드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국경을 잘 그려준 사례를 남긴 사람이 하나 있고 레드 클리프라는 변호사인데 공무원도 아닌 변호사인데 당시 영국의 높은 사람하고 아주 막역지간이었어요. 워낙 일을 잘하는 변호사여서 네가 이런 복잡한 일은 좀 처리해줘 해서 인도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생 독립국들의 국경을 인도 그 각 지방을 다 봐야 되는 건데 네. 한 37일 정도 쓱 보고 이렇게 정하면 돼 하고 온 사람이 레드 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인도 언저리의 역사를 가른 건데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 공무원 모티머 듀랜드라는 사람이 담당한 곳은 모범사례. 모범사례예요. 예. 이건 아프가니스탄의 지금의 국경을 그린 사람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 100년 가까이 이 동네에 어느 부족이 어디에 살고 있고 네. 또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 시점에 반드시 어디 산맥이나 어디 초원을 넘어가서 물을 조달하거나 목축을 하는지 이 동선을 100년 가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아, 지금은 이 동네에 있지만 네. 가을 지나면 이 동네까지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중간에서 국경선을 지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마치 도로 만들 때 그 야생동물들 넘나드는 건 피하듯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유목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예. 그 유목민들의 동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들 간의 어떤 언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게 같은지 다른지 이걸 일단 다 확인했어요. 시간 많이 걸렸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시간 쓰셨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게 다 확인이 돼서 국경을 그릴 때 네. 국경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명확해야지만 시시비비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를 네. 알려주는 한이 있어도 산이나 개천이나 강 요걸로 국경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래야 이견이 없죠. 이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국경을 넘었는지 내 땅인지 쟤네 땅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면밀하게 그 국경을 고려할 요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여러 부족들이 우린 동의 못한다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런 배려 덕분에 100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가지고는
아무 시시비비가 안 생겨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클리프라는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바쁜 변호사님. 바쁜 변호사님, 뭐 본업을 두고 잠시 왔던 예. 뭐 산보 차원에서 오셨을지도 모르죠. 음. 실제 이분은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질렀는지 아셨는지 그 뒤에 그 국경 그리고 나서 살아생전에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갔거든요. 그분한테 네, 어쩌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했는데 그때마다 답변을 안 하고 인터뷰를 회피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아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물리적인 경계선에 대해서는 고려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하고 중국도 네. 강으로 이렇게 국경이 싹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가운데 강을 중심으로 하면 서로 편하죠. 그렇죠. 분명 보이니까요. 그렇죠. 강 넘어와서 심리가 너의 땅이야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강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고요. 뭐 산맥도 아니고요. 그냥 물리적 경계선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안 가보고 지도에다만 손을 그으셨네. 그렇죠. 다 한 곳 한 곳 가봤어야 되는데 안 가본 거죠. 그러고 그냥 역사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것만 가지고 인공적으로 전부 다 국경을 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 고립 영토가 많이 생겼어요. 고립 영토요? 예,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글라데시가 예. 이제 인도의 옆에 새로운 이제 독립국가로 생겼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를 딱 봤더니 방글라데시 안에 어느 지역은 힌두나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안에 있는 그 힌두나 시크교라고 하죠. 예. 이쪽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시 인도 영토로 정해버렸어요. 중간에. 네. 중간에. 네.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러시아 상인들이 뭐 한 몰려 살고 있는 동네가 있으면 그 땅은 러시아 땅이라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어머나. 뿐만이 아니라 더 특이한 게 그 시크교도하고 힌두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도시 안에 다시 이슬람을 많이 믿는 또 구가 있어요. 예. 그건 다시 방글라데시로 정한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한 건데. 그런데 그 코리아타운 안에 다시 뭔가 북한 주민들이 일부 살고 있으면 거긴 또 다시 북한 영토로 정한 땅이고. 거죠. 와. 대충 감이 오시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 왜 그러셨대요? 그래서 네,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립 영토라는 것들이 이 방글라데시와 인도 우리 저 지도를 정밀 지도, 세계 지도에서는 그거 안 나오죠. 네네. 정밀 지도를 인도에 가서 인도 지도를 사오거나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지도를 사오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하.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2015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방글라데시 내부에 인도 고립 영토가 111곳 있어요. 섬 같은 곳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이 38,521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100관계 동그라미를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신 거죠. 이분도 뭐라고 계속 나무라기만 할 건 아니네요. 굉장히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이 바쁘셨겠네요. 그렇네요. 바쁘긴 하셨겠네요. 야.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인도 영토 내에도 힌두나 시크교도가 아닌 방글라데시로 분류해야 될 영토가 꽤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도 내부에는 방글라데시의 고립 영토가 51곳 있어요. 와. 이곳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이 14,863명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한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원래는 한 3번에 걸쳐서 네. 두 국가가 교통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 있는 분들 서로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영토 니네 돌려줄 테니 그렇죠. 그쪽 영토 우리한테 돌려줘. 예. 이거를 3번에 걸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용산 미군 기지와 LA 코리아타운을 바꾸는 바꾸자. 거죠. 그런 거네요. 그렇지, 서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네요. 예. 예,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영토라는 건 안 되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공시지가도 다르고 그럼요. 소유자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2015년 기준이라는 표현을 굳이 한 이유가 네. 지금도 그 교통정리를 해보자라는 그 시도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문제는 방글라데시랑 인도 항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방글라데시 내부에 있는 인도 고립 영토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예. 인도 본토죠. 인도 본토를 가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방글라데시 입국 먼저 해야 지나가야 되니까. 방글라데시 비자를 받고 예. 거기서 출입국 허용을 받은 다음에 인도로 갔다가 다시 예. 와야 되는데 예. 근데 사람 심리가 야, 뭐 그냥 한번 갔다 오자. 그렇죠. 뭐 그렇죠. 매번 갈 때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바로 이러다가 출입국 규정을 어겨서 그것 때문에 범법자가 된 인구수가 30%가 넘어요. 대충 다들 다니시는군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자, 그런데 이게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예. 이것도 또 웃긴데요. 예. 이것도 제가 가보고 황당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인데 미국도 이제 고립된 그 영토가 좀 있죠. 하와이도 이제 섬으로 네. 동떨어져 있고 예. 괌도 그럴 수 있고 저 위에 알래스카도 그럴 수 있죠. 음.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특이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버몬트 주에 더비 라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길 가면 되게 특이해요. 예. 더비 라인은 국경에 있는 마을인데요. 네. 거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국경이에요? 캐나다와 이제 저 미국 사이의 있는 국경에. 국경이에요. 예. 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 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직선으로 그어져 있죠. 예. 이거는 정말 인위적으로 누가 자대고 그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 지대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되게 특이해요. 건물 중에 안방은 캐나다고 네. 건너방과 화장실은 미국이에요. 그렇지. 건물 짓고 나서 자대고 그것을 테니까 그렇죠. 그 선이 건물 위로 지나갈 수 있죠. 그렇죠. 교회도 교회 본당은 캐나다인데 주차장은 미국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도 옛날처럼 국경 통과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기 시작했고 그중에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몬트 주의 국경 마을에 있는 더비 라인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인도 중간중간에 경찰이 서 있어요. 국경 경비대가. 인도 예. 인도 차도 할 때 그 인도. 인도. 예. 예. 중간에 차도가 있을 거고 예. 인도가 이제 양쪽에 있겠죠. 예. 그런데 인도 쪽에서 저쪽 인도는 캐나다 인도예요. 네. 그리고 이쪽 인도가 미국 인도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이민법 위반이 돼요. 엉망진창이군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이게 몇 번 이런 그 전례가 있는 사람은 징역도 살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려면 일단은 그 국경 넘어갈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갑자기 인도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국경 경비대가 그 인도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지키고 있어요. 이게 더비 라인이라는 곳인데 네. 햄버거 사 먹으러 망명해야 되는군요. 길 건너.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긴 요것도 특이하지만 더 황당한 곳이 미국 영토에 노스 웨스트 앵글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네. 이 노스 웨스트 앵글이라는 건 단순한 실수로 생긴 미국 영토인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지도 없이 어떻게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했다가 네. 이 비유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당진 쪽으로 가면 예. 햇들 마을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있어요. 외목마을이라고. 아시는구나. 예. 동해에서 뜨는 해가 서해에서 보여요. 그죠? 예. 아니 서해에서 어떻게 해가 뜨는 게 보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해변가 지형이라는 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휜 지형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분명히 있는데 그 서쪽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동해 쪽을 보는 해안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흠. 낚시바늘처럼 쉬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나는 서해에 놀러 왔는데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형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낚시 갈고리처럼 딱 생긴 그런 지형을 모르고 네. 그 갈고리 중간점으로 딱 국경을 그려버리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쪽 갈고리 끝이 벙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거기를 가려면 남의 나라를 지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바로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노스 웨스트 앵글이라는 곳은 고립된 미국 영토인데요. 미국의 48개 주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데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캐나다 온타리아 주하고 아니면 매니토바 주를 지나야지만 미국 영토를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예. 이 노스웨스트 앵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고요. 예. 123명이 살고 계십니다. 아. 이분은 엄연히 미네소타 주 주민이세요. 그런데 노스 웨스트 노스웨스트 앵글. 앵글. 예. 많이 화들도 나 계시겠네요. 화 많죠. 네, 앵글이 하신 분들이 네, 그 동네에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